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5년도 이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했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국 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야.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 특히 경제적으로.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의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3년이었는데 5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 3년이었는데 2억 2천만 달러, 우리 36년인데 3억 불. 이것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이만큼 베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어떻게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 그 제공해준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었는지 그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 한국 국민들이 과거를 몰라요.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부 기업을 포함해서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협력해 왔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오면서 서로가 플러스가 되냐고요. 구로다 전 지국장의 과거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실제로 낯익은 이름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저렇게 주장하는 일부 보수 세력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 사람뿐만 아니라 가세 히데야키라는 사람 외교평론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아베가 소속돼 있는 단체 간부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비난한 것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만약 일본의 일제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또는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먹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언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나라 때문에 얻어간 이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대일 적자라고 무역 적자가 우리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일본의 수출국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물건 사주고 그리고 물건 사줘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성장했고 그런 부분은 왜 얘기 안 하고 잘못된 군사 정권에 있었던 한일 협정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경제 발전 이루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일협정에 준 돈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고 저렇게 망을 쏟아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는 극우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베와 궤를 같이 하는 저는 일부 극우 망언을 쏟아내는 그런 정치인들이 결국은 아베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또 국제사회에 그런 여론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베나 저런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이 히데야키라는 사람의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시끄럽게 구는 버릇없는 꼬마처럼 귀여운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 가세 히데야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36년생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2007년도에 미국의 뉴스위크에다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위안부는 매춘부와 같다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중국을 도발하는 그런 글도 썼거든요. 난징 대학살 중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상처인데 이것이 조작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봤더니 알고 봤더니 가세 히데야키가 쓴 책이다. 그런데 이 가세 히데야키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유명한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일본의 아주 제일 큰 은행의 총재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상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일 대학도 유학 갔다 오고 콜롬비아 대학도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고위층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그러한 그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맥을 갖다가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 일본이 어쨌든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런 일본 사람들의 생각의 기저에는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 반도체 수출하는 소재 불과 3종류에 불과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한국이 떠들썩한 것을 갖다가 보고 우리나라를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수협에서 가장 최근에 일본이 보인 행동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양자 회의였는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무언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선 형식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저렇게 한일 간의 실무자들이 만나는 장소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 특히 일부러 저런 장소를 택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더욱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실무자들이 만나긴 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의 진실 공방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예. 먼저 우리나라는 당시에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을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본에서는 아니다. 한국에서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자 우리나라는 유감 표명을 하면서 예. 철회 요청을 분명히 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일본은 또 재반박을 합니다. 예. 회의록에 철회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라고 재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일본이 회의록을 다시 보면 알 거다.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왜 일본에 갔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예, 반박과 재반박에 이어지는 양자 협의 또 일본에서 그냥 설명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재근의 미쯔비시 중공업 배상 판결이 내려져 있죠. 오늘이 무슨 뭐 배상하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네, 얘기해요. 오늘이 시한이라고 하는데 예. 아마 미쓰비시 측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일설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해당 기업 차원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배상할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액수 자체가 그 일본의 대기업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거대한 액수도 아니고 그런데 아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배상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배상 문제는 다 끝났다는 입장인데 그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막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미쓰비시 측에서 오늘도 어떤 그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 측에서 그런 미쓰비시의 어떤 자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과연 매각한다거나 취할 수 있겠는가?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이제 양국 간의 감정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격화되겠죠. 격화될 것이고 네. 그런 거 자체가 또 일본 우익이나 일본 정부가 노리는 노림수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 이게 어쨌든 일개 기업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현정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면서 인터뷰 내용은 본인은 굉장히 이번 방미에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중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중재를 지금 상황에 직접 하겠다고 나서진 않았어요. 예. 또 우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중재를 할 의사는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현정 2차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나고 무역 대표부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의원들도 만나고 왔는데 예. 분위기가 대체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잘 보세요. 만약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요. 이게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예. 거기에 미국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나라가 재료를 일본으로 제대로 수급을 못 받아가지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트럼프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한일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관망하고 있는 자세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국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선거에 이번 상황이 문제거리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트럼프도 저는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김현종 차장의 말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이런 행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있는 조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고 예.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이 중재에 나서진 않지만 언젠가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외 없이 이런 입장에 공감을 했다. 김현정 차장이 만났던 미측 인사들 모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업 사정을 한번 볼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급히 일본으로 날아가가지고 대책을 불심했는데 네네. 급한 불을 일단 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7일부터 12일까지 예. 5박 6일 동안이나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출장 가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일 날 귀국하고 바로 다음 날인 13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다가 개최했어요. 그만큼 삼성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물량을 갖다가 확보를 갖다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기존에 필요한 그 세 개 핵심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재고는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그렇게 뭐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사이에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위기는 위기다. 예. 굉장히 그 아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사장단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물량을 확보한 것이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물량을 확보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 일본 회사들의 해외 공장 물량을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걸 갖다 좀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긴장을 갖다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